세상에서 제일 순진한 얼굴을 한 내 남편이 하필이면 아버지 제삿날 젊은 새어머니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그 병에 든 게 필맥인 줄 알았겠지? 그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지옥의 불길인데 말이야. 오늘 밤 온 집안 식구들이 영혼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처절한 비명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준비됐어. 복수의 사이다가 뚜껑을 연다. 와이퍼가 아뷰리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다. 끼익, 끼익 이빨이 시릴 정도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헛되이 닦아내려 애쓰는 것 같았다. 10월 말의 오후, 해는 평소보다 일찍 져버렸고 검은 구름은 금방이라도 차 지붕 위로 쏟아져 내릴 듯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차가운 가죽 시트에 등을 바짝 붙였다. 차 안은 차량용 방향제에 싸구려 레몬향과 옆에 앉은 남자의 옅은 담배 냄새가 섞여 묘하게 후텁지근했다. 내 남편, 박민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에 맞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터널 조명이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드러나는 그의 옆얼굴은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누가 봐도 완벽한 모범 남편의 모습이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제멋대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감추려 나는 안전벨트 자락을 죽어라 움켜쥐었다. 거친 직물의 감촉이 손톱 밑을 파고들어 손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지수야, 너무 슬퍼하지 마.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드럽고 낮게 깔린 딱 적당한 만큼의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다. 그가 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차가운 피부 위로 그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효심 깊은 걸 보시면 편히 눈 감으셨을 거야? 오늘이 일주기잖아. 우리가 기운 차려야지. 그래야 미영아, 아니, 장모님도 걱정 안 하시지. 장모님. 그 단어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위산이 확 역류해 당장이라도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흐릿한 창밖을 응시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며 서울 외곽의 풍경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 여자가 떠올랐다. 오미영. 나보다 고작 2살 많은 주제에 내 어머니 노릇을 하는 여자. 1년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여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치비에 젖은 배꽃처럼 처연하게 울어대며 빈소에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그때 나는 철없이 그녀를 부축하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가 안쓰러워 가슴 아파했었다. 민호 씨는 한술 더 떠 친아들처럼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고 친딸인 나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헌신적이었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잃었지만 나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편과 젊지만 의리 있는 새어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차는 경기도 양평의 저택으로 들어섰다. 생전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별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여자의 소굴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금속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는 것 같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습하고 찬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검은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어머, 왔으면 얼른 들어오지 않고 비 맞게 왜 거기 서 있어. 현관문이 열리고 오미영이 서 있었다. 짙은 회색 계량 한복을 입고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틀어올린 그녀는 옅은 화장으로 단장에 단아하고 소박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짧은 경멸을.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민호 씨는 즉시 공손하고도 비통한 표정으로 갈아 끼우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민호 서방은 참 예의도 바르지. 어서 들어와요. 지수도 뭐 하고 있어? 얼른 들어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한때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집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주방에는 이미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제사상에 올릴 전이며 산적, 갖가지 나물들이 조리대에 가득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며느리들의 전쟁터이자 나의 처형장이었다. 지수야, 왔으면 손 놓고 있지 말고 거들어야지. 오미영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조가 배어 있었다. 앞치마를 받아들고 끈을 묶자마자 그녀의 손이 쑥 들어왔다.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척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팔뚝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꼬집힌 것이다. 그녀는 엄지와 검지로 내 팔 안쪽 가장 연한 살을 집어 비틀어 돌렸다.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오며 팔을 움츠렸다. 오미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증스러운 자애로운 미소를 유지한 채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죽은 사람처럼 굴지 마. 오늘 영감님 제사라 친척들 다 와 있어. 내가 널 구박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땐 진짜 죽을 줄 알아. 나는 화끈거리는 팔을 감싸쥐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저 순진해 보이는 큰 눈망울 속에 독사의 혀가 숨겨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대답을 짜냈다. 착한 애. 그녀는 방금 꼬집었던 부위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가스레인지 쪽으로 돌아섰다. 가서 동태전 좀 부쳐. 노릇노릇하게 해야 해. 영감님이 생전에 좋아하셨잖아. 나는 조리대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생선살에 밀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혀 지글거리는 기름 솥에 넣었다. 매캐한 기름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민호 씨는 주방 유리문 너머로 거실 소파에 앉아 일찍 도착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가 보였다. 큰아버지께 차를 따르는 자세가 어찌나 공손한지 두 손으로 찻주전자를 받쳐 들고 허리를 45도로 굽힌 채 적당한 슬픔과 예의를 얼굴에 띄우고 있었다. 민호 저 친구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 그러게 말이야. 지수가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어. 한 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흔한가. 어르신들의 칭찬 소리가 웅웅거리며 주방까지 흘러들어왔다.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고막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시집을 잘 갔다고? 당신들이 이 남자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안다면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까? 대략 1시간 전이었다. 제사상에 올릴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찾으러 2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내가 가장 발 들이기 싫은 곳, 안방으로. 그곳은 아버지와 오미영이 함께 쓰던 방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미영이 즐겨 쓰는 샤넬 넘버 5, 숨이 막힐 정도로 독한 향이었다. 방 안의 풍경은 아버지가 계실 때와는 딴판이었다. 아버지가 아끼던 수목화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난해한 현대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묵직한 고동색 원목 가구들은 죄다 하얀색 유럽풍 가구로 바뀌어 있었다. 이곳에 아버지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침대 협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각종 화장품 샘플과 영수증,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시계는 없었다. 한숨을 내쉬며 서랍을 닫으려던 찰나 구석에 처박힌 반투명한 노란색 약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영어 라벨이 붙은 비타민C 병이었다. 그런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헐겁게 걸쳐져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병을 집어들었다. 무게가 이상했다. 비타민 알약이 병에 부딪히는 소리라면 맑고 경쾌해야 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손바닥에 쏟았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손바닥 위로 굴러떨어진 건 노란 비타민이 아니라 분홍빛이 도는 타원형의 작은 알약 몇 개였다. 표면에 깨알 같은 식별 번호가 새겨진. 대학 병원 약제과에서 3년을 근무했던 나는 이 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사후 피임약이었다. 오미영은 과부다. 남편을 잃은 지 꼬박 1년이 되었다. 그런 여자가 집에 이런 약을 구비해 두고 있다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손바닥 위에서 알약들이 춤을 췄다. 어쩌면 새 남자친구가 생겼을 수도 있다. 아직 30살, 젊은 여자니까. 상중의 남자를 만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내가 뭐라 할 권리는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쓰던 내 시선이 협탁 한 구석에 꽂혔다. 그곳에 라이터가 놓여 있었다. 은색 지포 라이터. 몸체에 뚜렷하게 긁힌 자국 하나. 2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민호 씨가 실수로 바위에 떨어뜨려 생긴 상처였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한 달 전, 민호 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가지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몽땅 갖다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의 라이터가 오미영의 침대 협탁 위에 있는 거지? 그것도 비타민 통으로 위장한 피임약 바로 옆에? 쾅!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 귀에서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서 실신하려는 오미영을 부축하던 민호 씨의 손, 그 손이 그녀의 허리에 머물던 끈적한 시간. 주말마다 장모님 댁 보수 공사를 돕겠다며 양평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날들. 한밤중 민호 씨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다가 황급히 뒤집히던 그 불빛. 그리고 카드 명세서에 찍혀있던 양평 근처 고급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강렬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허리를 숙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거였어. 그런 거였어. 내 남편, 그리고 내 젊은 새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훔쳐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절대 울면 안 돼. 손에 쥐나략과 라이터를 번갈아 보았다. 분노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서늘한 이성이 들어찼다. 나는 라이터를 원래 있던 자리에 처음 봤던 그 각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려놓았다. 그리고 피임약들을 변기에 쏟아붓고 물을 내렸다. 소용돌이치며 사라지는 약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도 그 차가운 물처럼 식어갔다. 주머니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작은 약통을 꺼냈다.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있는 강력 연소 캡슐이었다. 해외 직구로 구한 건데 성분이 어찌나 독한지 고농축 캡사이신 추출물이 들어있어 한 알만 먹어도 위장이 불타는 듯한 느낌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었다. 설명서에는 공복 복용 금지, 1일 1회 일정 초과 복용 금지, 위경련 및 점막 화상 주의라는 경고, 문구가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다. 내 손에는 마침 그 피임약과 모양도 색깔도 거의 흡사한 캡슐 몇 알이 있었다. 단지 그 안에 든 성분은 지옥일 뿐. 나는 캡슐을 여러 가루를 조금 덜어내고 가방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강력 변비약 가루를 섞었다. 지독한 변비를 해결하려 처방받은 그 가루약. 고순도 캡사이신과 강력하제, 설사약의 조합. 다시 캡슐을 봉했다. 총 3알. 그것들을 비타민 통에 담고 뚜껑을 닫아 서랍구석,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을 피우고 싶어 거울 속의 나에게 소리 없이 속삭였다. 그럼 어디 한번 맛봐. 불타는 열정이 뭔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치. 기름 쏟아내서 동태전이 노릇노릇하게 뒤집혔다. 내 의식은 다시 현실의 주방으로 돌아왔다. 오미영이 내 등 뒤에 서서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그릇 세팅을 지시하고 있었다. 저기, 민호 어머마 그녀가 불쑥 나를 불렀다. 밀가루 묻은 젓가락을 든 채 뒤를 돌았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오늘 제사 끝나고 친척들이 다 자고 갈 거라 객실이 좀 모자라네. 그녀는 짐짓 난처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큰아버지네 식구들이 큰 방 쓰고 작은아버지네는 아래층 쓰고 민호가 평소에 쓰던 방은 고모님 내외분께 내어드려야겠어. 왔구나. 나는 고개를 숙여 입가에 번지는 냉소를 감췄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자요? 너는 다락방 그 작은 방에서 자라. 좀 좁긴 해도 깔끔하게 치워놨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동자를 도르르 굴렸다. 그리고 민호 말인데 요즘 허리가 안 좋다며? 다락방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안 되겠어? 내 방 옆에 있는 서재 알지?
거기에 간이 침대 하나 펴줄 테니까 하루만 거기서 자라고 해. 서재가 내 방이랑 가까우니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챙기기도 쉽고. 서재. 그 서재와 안방은 미닫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이젠 숨길 생각조차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구제불능의 바보라 의심 따위는 안 할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 예전에 나였다면 어머니, 민호 씨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고개를 들고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어머니. 민호 씨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긴 하죠. 그럼 어머니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나는 각별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오미영은 나의 순종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보기 드물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속 깊은 며느리라니까? 그래, 얼른 전 담아라. 곧 제사 시작하겠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거실은 대낮처럼 환했고 커다란 제사상 위에는 온갖 재물들이 가득했다. 대추, 밤, 곶감, 사과, 배가 홍동백서의 원칙에 맞춰 열을 지어 있었다. 맨 앞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과 방금 부쳐낸 전들이 놓였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푸르스름한 연기 너머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아른거렸다. 나는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호 씨는 집안의 유일한 사위로서 사실상 맞상제 노릇을 하며 맨 앞에 꿇어앉아 있었다. 그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쳐 들고 향로 위를 3번 돌린 뒤 모사 그릇에 공손히 술을 따랐다. 장인어른 그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젖어들었고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제가 불효막심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부디 우리 미영이, 아니 장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수도 보살펴주세요. 그는 정말 서럽게도 울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뒤에 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리며 그의 효심을 칭송했다. 저것 봐, 친아들보다 낫다니까. 정말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의 등판을 응시했다. 가늘게 떨리는 저 등, 한때 내 뺨을 어루만지던 손이 이제는 다른 여자의 몸을 탐욕스럽게 더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역겨움이 치밀었다. 실컷 울어둬. 민호 씨, 지금 울 수 있을 때 말이야. 오늘 밤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는지. 제사의식은 지루하고 길었다. 절을 할 때마다 무릎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누르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내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드디어 의식이 끝났다. 모두 둘러앉아 비빔밥과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조상의 복을 나눈다는 큰 복 시간이었다. 민호 씨는 단연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쉴 새 없이 어르신들에게 술을 따르고 또 받아 마셨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점점 풀려가고 있었다. 민호 씨, 적당히 마셔요. 나는 현모양처 연기를 하며 술잔을 뺏으려 했다. 괜찮아. 오늘 같은 날은 아니. 오늘은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는 혀 꼬인 소리로 내 손을 뿌리쳤다. 마실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는 상석에 앉은 오미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민호 씨 취한 것 좀 보세요. 나중에 서재로 좀 옮겨주셔야겠어요. 저는 뒷정리하느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오미영은 우아하게 생선가시를 발라내다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걱정 마라. 남자들이 슬플 때 술 좀 마시는 거지. 뭐,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술에 절어 흐트러진 민호 씨의 얼굴을 훑었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장모의 자애로움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욕망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술자리는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끝이 났다. 여자들은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고 남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화투판을 벌였다. 민호 씨는 일찌감치 인사불성이 되어 오미영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2층으로 올라갔다. 어머, 조심해요. 김서방, 오미영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왜 이렇게 무거워?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밤 11시. 이제 곧 쇼가 시작된다.
나는 혼자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방은 냉동고처럼 차가웠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소리가 으르렁거렸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벚꽃 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민호 씨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그때의 그는 오직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러 그 사진을 휴지통으로 날려보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다렸다. 아래층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다. 거대한 별장은 죽은 듯한 고요 속에 잠겼고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시간이 1분, 1초 더디게 흘러갔다. 12시, 12시 반. 그때였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래층 안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너무나 조용했지만 신경이 곤두선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선명했다. 이어서 억눌린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가 오미영의 방으로 숨어 들어가는 소리였다. 보지 않아도 눈앞에 선했다. 그들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서로를 껴안을 것이다. 민호 씨는 술 냄새와 욕망에 젖은 눈으로 오미영을 바라보며 구역질 나는 사랑 고백을 늘어놓겠지. 오미영은 그런 그를 살짝 밀어내며 침대 협탁 위의 약병을 가리킬 것이다. 안전한 게 좋지 않냐며 앙탈을 부리겠지? 민호 씨는 주저없이 그 병을 집어들고 알약을 털어 넣을 것이다. 술김에 기분을 내려고 혹은 취해서 몇 알인지 분간도 못한 채 그새 알의 특제 캡슐을 한 입에 털어 넣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겠지? 어둠 속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내 입꼬리가 잔인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그건 고농축 캡사이신이다. 단 한 알만 위산에 녹아도 달궈진 숯덩이를 삼킨 듯한 고통이 찾아온다. 위점막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듯한 자결감과 함께 극심한 위경련이 일어날 것이다. 게다가 그 안에는 강력한 설사약까지 들어있다. 뱃속에서는 불이 난 듯한 통증이 폭발하고 동시에 아랫도리는 약효 때문에 괄약근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면 그 침대 위는 과연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까? 으아악. 정막을 찢고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인간이 내는 소리 같지 않았다. 마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짐승의 단말마 같았다. 그 처절한 비명은 벽을 뚫고 빗소리를 뚫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왔다. 이어서 우당탕-퉁탕 무언가 요란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스탠드가 바닥에 나뒹굴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 같았다. 뜨거워. 사람 살려. 으아. 내 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민호 씨의 고함은 기괴하게 비틀려 쉰소리로 변해갔고 그 사이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민망하고도 적나라한 배설음이 섞여 나왔다. 별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민호 목소리 아니야? 아래층이야. 안방에서 나는 소리야. 복도에서는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잠에서 깬 친척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리였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공포에 질린 표정을 완벽하게 장착한 뒤 다락방 문을 열었다. 무대는 완성됐고 관객도 착석했으니 연출자인 나도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러 가야지. 나는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래층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 처절한 비명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 소리에는 절망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계단 난간에 손을 올렸다. 미세하게 진동하는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다. 지옥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그 끔찍한 비명의 여운이 복도 끝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나는 2층 계단 입구에 도착했다. 아래층 안방 문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는 사촌 동생들까지. 그들은 마치 천둥소리에 놀란 개미떼처럼 굳게 닫힌 방문 앞에 몰려들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민호야, 민호야, 너 왜 그러냐?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다급했다. 그가 육중한 원목문을 쾅쾅 두드릴 때마다 안에서는 더욱 기괴하게 변해버린 비명이 터져나왔다. 비켜, 으아, 뜨거워, 타들어가, 배가 터질 것 같아. 그 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소리가 아니었다. 목구멍에 펄펄 끓는 모래를 들이부은 듯 단어 하나하나가 픽어품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이어서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누군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다 가구에 부딪힌 소리였다. 공기 중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사향 냄새에 섞여 희미했지만 이내 그 악취는 맹렬하게 코를 찔러왔다. 인간의 내장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원초적인 악취, 위산이 역류한 시큼한 냄새,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만들어낸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것이었다. 그 냄새는 문틈을 타고 보이지 않는 독사처럼 기어나와 순식간에 사람들의 숨통을 조였다. 문가에 서 있던 큰어머니가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린 채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계단의 어둠 속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난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3년 전 민호 씨가 내게 프러포즈하던 밤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때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비싼 코롱 향기를 풍기면서 맹세했었다. 깨끗하고 번듯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당신이 말한 그 번듯함인가? 박민호. 다 비켜. 비상열쇠 가져와. 큰아버지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노려보았다.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 안에서 돌아가는 금속 마찰음이 그 순간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가 드디어 맞물리는 소리처럼. 철컥. 문이 열렸다. 큰아버지가 거칠게 문을 밀어젖혔다. 민호야, 도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다. 시간마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섰고 바닥에 나뒹구는 스탠드만이 깜빡거리며 이 부조리극의 마지막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서 나는 지옥을 보았다. 아니, 지옥보다 더 추악한 풍경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안방, 그 비싼 페르시아 카페트 위에는 온통 오물들이 널려 있었다.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우던 점잖은 내 남편 박민호는 지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그 오물밭을 뒹굴고 있었다. 전신의 모세혈관이 터진 듯 피부는 기괴하게 붉어 있었고 그는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손톱 자국을 내고 있었다. 입은 찢어질 듯 벌린 채 헐떡이는 꼴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 같았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과 노란 담즙이 범벅되어 있었다. 물 좀 줘 불이야. 뱃속에 불이 났어.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을 새우처럼 웅크렸다가 다시 격렬하게 튕겨나갔다. 그와 동시에 아랫도리에서는 통제불능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세상의 큰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리고 돌아섰다. 이게 무슨 추태야.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리고 방의 다른 한쪽 구석, 그 넓은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오미영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 헤드 쪽에 웅크리고 있었다. 실크 잠옷은 반쯤 흘러내려 하얀 속살이 훤히 드러났고 머리는 산발이 된 데다 공들인 화장은 식은땀에 번져 엉망진창이었다. 문으로 들이닥친 친척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시체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꺽꺽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이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알몸의 사위,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새어머니, 한밤중, 안으로 잠긴 방문.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바보 천치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끈적한 민망함과 충격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 걱정을 하던 큰아버지의 표정이 경악에서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이마에 핏줄이 터질 듯 꿈틀거렸다. 니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큰아버지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침대 위에 오미영을 가리키더니 다시 바닥에 민호를 가리키며 부들부들 떨었다. 오늘이 한서방 제삿날이야. 시체도 아직 안 식은 이 방에서 아비가 자던 침대에서 니들이 감히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벌여.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주 침착하고 가볍게. 이 장면을 뇌리에 깊이 새겨야 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고농축 캡사이신이 그의 신경 하나하나를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고통을 안다. 의학 보고서에서 읽었다. 마치 달궈진 칼로 위벽을 벅벅 긁어내는 느낌이라고 했다. 거기에 강력한 설사약으로 인한 장경련까지 더해졌으니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인간의 이성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을 것이다. 구급차 불러. 겨우 정신을 차린 작은아버지가 소리쳤다. 역겨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사람이 죽을까 봐 겁이 난 듯 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부르지 마요. 오미영이 갑자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온 그녀는 몸이 드러나는 것도 잊은 채 작은아버지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구급차 부르면 안 돼요. 남들이 알면 어떡해요. 이건 집안 망신이라고요. 저리 비켜. 작은아버지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오미영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하필이면 민호가 토해놓은 오물엽이었다. 그녀는 헛구역질했지만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주위를 둘러싼 경멸과 증오 어린 눈빛들에 절망했다. 민호 죽는 꼴 보고 싶어? 안 보여. 작은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기 경기도 양평인데요. 네. 급성 중독 같아요. 증상이요? 극심한 복통, 구토, 실금. 네. 빨리요. 나는 사람들 맨 뒤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민호 씨 어머니 두 분. 나는 입을 틀어막고 휘청거리며 벽에 기대어 섰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정막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 눈빛들에는 동정과 연민, 그리고 적에 같은 남녀를 향한 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수야, 큰어머니가 다가와 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긴 한숨만 내쉬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세상에. 약 10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벽 위에 어지러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마치 이 막장 드라마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것 같았다. 구급대원들이 들꺼들 들고 들이닥쳤다. 비키세요. 다들 비키세요. 방 안으로 뛰어들어온 그들은 바닥의 참상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들조차 당황할 만큼 악취가 진동했기 때문이다. 한 간호사는 무의식적으로 헛구역질을 했다. 환자 의식 혼미, 혈압 급상승, 빈맥. 의사가 민호 씨의 동공을 확인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보호자분 누구십니까? 환자가 뭘 먹었습니까? 독성 물질을 알아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쇼크 옵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오미영은 구석에 처박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침묵했다. 말하는 순간 끝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민호 씨는 말할 것이다. 세상에 뼈를 깎고 살을 태우는 고통보다 더 강력한 자백죄는 없다. 특히 민호 씨처럼 온실 속 화초로 자라주사 바늘만 봐도 엄살을 피우던 겁쟁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 그에게는 유산이고 체면이고 불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뱃속에 용암을 들이부은 듯한 이 고통을 멈추고 싶을 뿐이다. 말해봐요. 도대체 뭘 먹은 겁니까? 의사가 다급하게 민호 씨의 뺨을 때렸다.
죽고 싶어요. 민호 씨의 몸이 펄떡 튀어올랐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핏발선 눈동자가 구석에 있는 오미영을 찾아내더니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가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침대 협탁을 가리켰다. 약.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쉰 목소리였다. 저 노란 병 저 여자가 줬어. 저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의 손가락 끝을 따라갔다. 협탁 위 비타민 라벨이 붙은 노란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은색 라이터가 있었다. 의사가 병을 낚아채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썼다. 이거 비타민 아닙니다. 뭡니까, 이거? 피임약이야. 민호 씨가 마침내 무너졌다. 고통에 이성의 끈이 끊어진 그는 속에 있던 말을 토해냈다. 피임약이라고. 우리 임신할까봐 저 여자가 먹어도 괜찮다고 날 죽이려고 했어. 저 독한 년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화광. 그 말은 좁은 방 안에서 원자 폭탄처럼 터졌다. 방금 전까지 심증만 있었다면 민호의 자백은 관 뚜껑에 대모들 박아버린 셈이었다. 피임약. 임신 걱정. 일주기를 맞은 아버지의 방에서 제삿날 밤에 이 천하의 호로자식. 침묵하던 큰아버지가 마침내 폭발했다. 어른의 채통이고 뭐고 따질 겨를도 없이 달려들어 일그러진 민호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 경쾌한 마찰음이 민호의 비명소리마저 덮어버렸다. 우리 한씨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리고 너, 큰아버지는 오미영을 향해 삿대질하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의부사들이야. 내 남편의 사위라고. 내가 어떻게. 오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그녀는 의사의 손에 들린 약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이 산 약이고 줄곧 서랍에 넣어뒀는데 도대체 왜? 그녀의 시선이 방황하다 내게 꽂혔다. 나는 여전히 문틀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 소리 없이 그녀에게 말했다. 믿어. 오미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알아들은 것이다. 순간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나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너야. 내가 바꿔치기 했어. 닥쳐. 작은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아직도 덜 쪽팔려. 얼른 옷이나 입어. 어디서 추태를 부려. 그 사이 구급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민호 씨를 들것에 실어 밖으로 옮기고 있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민호 씨가 내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갈망이 가득했다. 지수야, 나 좀 살려줘. 내가 꼬임에 넘어가서 지수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오물이 묻은 그의 손을 피했다. 마치 끔찍한 괴물을 보는 듯한 공포와 낯설음을 담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만지지 마. 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몸서리치며 말했다. 더러워. 민호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내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묶여 구급차 안으로 사라졌다.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별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아까의 소란보다 더 무겁게 짓눌러왔다. 큰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도 사색이 되어 앉아 있었다. 오미영이 옷을 갈아입고 내려왔다.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오늘부로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엄중했다. 오미영, 자네는 더 이상 우리 한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둘째야,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 이런 폐륜을 저질렀으니 자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보충 조항이랑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 들어서 이 집에서 10원 한 장 못 가져가게 해. 오미영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전 합법적인 상속인이에요. 합법. 작은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노란 약병을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경찰이랑 병원에는 우리가 얘기해 놓을 거야. 간통죄는 폐지됐어도 배우자 권리 침해에 의붓아들 독살 시도. 경찰이 성분 분석 결과에 아주 관심이 많겠어. 독살이라니요. 저건 피임약이에요.
오미영이 악을 썼다. 그건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겠지. 작은아버지가 차갑게 대꾸했다. 피임약인데 민호가 왜 저 꼴이 돼? 애초에 입 막으려고 독이라도 먹인 거 아니야? 오미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자신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다. 피임약이라고 인정하면 폐륜과 불륜이 확정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독살 미수가 된다. 어느 쪽이든 벼랑 끝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원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나의 설계였다는 걸 처음부터 참고 기다린 것도, 방금 전 폭로가 터지게 둔 것도 전부 내 계산이었다는 걸. 하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서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계속할 뿐이었다. 2달 후.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건조한 찬바람이 낙엽을 거리에 흩뿌렸다. 나는 아버지 묘소 앞에 섰다. 배산임수의 명당인 가족묘역,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싱싱한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이후 민호 씨는 병원에서 보름이나 입원해 있어야 했다. 고농축 캡사이신이 식도와 위점막을 심하게 태워버려 지금도 유동식밖에 못 먹고 목소리도 흉하게 변해버렸다. 하지만 그건 약과였다. 진짜 비극은 그가 집안은 물론 사교계에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는 것이다. 친척들이 쉬쉬하려 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다. 게다가 그날 밤 비명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옆 별장 경비원까지 다 들었을 정도니까. 폐륜, 간통, 똥싸게 이런 꼬리표가 강력접 착제처럼 박민호에게 달라붙었다.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길을 가다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다. 오미영은 어떨까? 상해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특제 캡슐 성분 때문에 의심을 피할 순 없었다. 의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까지 더해져 이혼 소송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땡전 한 푼 못 받은 건 물론이고 내게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다. 지금은 시골 고향집에 숨어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고 들었다. 나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다. 집, 주식, 그리고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나는 이 부촌에서 젊고 돈 많고 하지만 안타깝게 배신당한 독신녀가 되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땄다. 알싸한 술 냄새가 찬바람에 실려 퍼졌다. 아빠. 나직이 불렀다. 보셨죠? 그 더러운 여자랑 사기꾼 놈, 제가 깨끗하게 치워드렸어요. 나는 술을 묘비 앞에 뿌렸다. 투명한 액체가 마른 흙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강력 연소 캡슐 설명서였다. 그리고 또 한 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고농축 캡사이신 캡슐 제조법 출력물도. 나는 지포 라이터를 꺼냈다. 민호 씨가 오미영의 혁탁에 두고 갔던, 나중에 내가 증거물로 챙겨두었던 바로 그 라이터다. 찰칵. 불꽃이 피어올라 찬바람 속에서 파르란이 흔들렸다. 종이를 불꽃에 갖다 댔다. 불길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켰다. 검게 말려 들어가는 재가 나비처럼 날아오르더니 이내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지난 1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상상했던 것 같은 환희는 없었다. 그저 깊고 지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뿐이었다. 마치 비바람 속을 오랫동안 걷다가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와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신 기분이랄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돌아서는 내 등 뒤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나는 코트 깃을 여미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겨울은 춥지만 봄은 반드시 오니까. 그리고 내 예감인데 나의 봄은 그 누구보다 찬란할 것이다.